한국인 입국 금지와 혐한 등으로 빈축을 산 친일 국가 베트남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베트남 전역에서 태풍과 이로 인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응어이 라오동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지방을 가로지른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진 몰라베로 인해 태풍 경로 한가운데 위치한 꽝남 성 남짜미 지역의 짜랭마을 전체가 침수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45명 이상이 실종되었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지방 당국에 따르면 도로 접근은 여전히 차단돼 있고 통신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고산지대의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늘고 있어 이번 몰라베로 인한 희생자는 111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는 되지도 않는 지역이 많아 주민들은 구조팀에게 요청을 하다못해 걸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침수 피해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하틴, 꽝빈, 꽝터리 등에서 약 5만 9,300가구 20만 6,800명이 대피했고 주택도 12만 4,600여 채가 침수되었으며 69만 1,100마리가 넘는 소 등 가축들이 죽거나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분야는 철도인데요. 베트남 철도공사는 이번 홍수로 인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철도공사는 올해 약 2조 동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철도의 생산 및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 승객 수는 3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감소했고 매출은 34.2% 하락한 2조 2,700억 동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홍수까지 와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중부의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으로 분석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올해 들어 30년 동안의 연간 평균 강수량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베트남 지역에서의 연이은 비와 홍수는 복잡한 기상 상황에 따른 것이다. 비와 홍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현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홍수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의 국가기상수문예보센터 기상연구관은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은 지난 7월에 등장한 라니냐 현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엘니뇨의 반대 현상으로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폭풍과 열대성 저기압이 생긴 이유는 이미 수년간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진 까닭인데요.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꼽히는 1999년 베트남 중부 지역 대홍수 때도 라니냐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초까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기상예보센터는 아직까지 태풍과 폭우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지속되는 올해 연말까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태풍이 베트남 동해에서 생성되고 더 많은 비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예보센터에서는 과거엔 태평양 북서부는 슈퍼 태풍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 전역을 휩쓸거나 일본에 상륙하는 슈퍼 태풍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기상현상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최근 주변국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입니다.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길게 뻗은 서쪽 국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 상황을 알아보자면 각국의 이해관계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인들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기본적으로 반중 정서가 심한 국가입니다. 지난 2014년 5월에 베트남의 반중 시위로 베트남인과 중국인이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해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들이 본국이나 베트남 주변국으로 대피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민들 간의 관계도 영 좋지 않고 관광으로는 중국인들은 노쇼에다가 관광지 훼손, 역사 왜곡 등을 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인식도 극히 나쁩니다. 1960년대 자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았을 때도 여러가지로 미국에 전쟁을 벌이던 북베트남을 원조해 주었는데 통일이 되자마자 반중 노선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배응망덕한 놈들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국의 정치, 이념적 친밀감, 유사한 발전 과정, 경제적 의존성, 현재 진행 중인 해양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인 양국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게 느끼는 감정은 중국과의 관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1978년 베트남이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하며 캄보디아 공산당 정권을 퇴출시키고 캄보디아 국토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이후 1990년까지 오랜 전쟁을 치렀지만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깊이 결속된 사이로 캄보디아는 베트남 물품의 16번째 수입국에 불과하나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하면서 그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고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가까이 큰 베트남을 중심으로 세 국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이들 국가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트남의 절친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국이 빼앗아가 버린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라오스에 방문해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라오스는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와 메콩강 댐을 건설하는데 중국 자본이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도 화답하듯이 10월 중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포린폴리시에서는 훈센 총리가 중국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원조국이자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도로, 교량, 공항, 철도 등 이 나라의 모든 인프라 건설에 앞장서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1대1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디플로맷에서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선 마치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캄보디아가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라오스의 경제특구에도 리조트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모든 건설이나 개발들은 중국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공을 들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베트남으로서는 중국이 정말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35년째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는 훈센 총리를 향한 베트남의 감정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요. 지난 1977년 정치적인 이유로 훈센은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이후 베트남에서 게릴라 훈련을 하며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군대를 바탕으로 베트남군이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베트남과 함께 당시 캄보디아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어 괴뢰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이 크메르 정권을 몰아내고 수립한 캄보디아 정부에서 주요 자리들을 거친 후 1982년에는 29세 부총리가 되었고 1985년 32세 때 세계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베트남에서 만들어준 총리 자리로 35년째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배신하고 중국을 택한 훈센 총리를 향한 원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 마냥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뒤통수 치면서 다니던 베트남이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주변국들로부터 외면받고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도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기반을 옮겨가고 있어 베트남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도에 건설
중인 중소형 OLED 모듈 공장이 마무리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사업도 한층 활개를 띨 전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8년 완공된 삼성전자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올 초부터 중소형 OLED 모듈 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인도에 법인을 설립한 뒤 8,676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도로 옮겨가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5,3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는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를 탈환했고 인도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곧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인도 지배력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만큼 스마트폰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 5,800만 대로 전년 대비 8% 성장했고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샤이 트럼프가 위력을 발휘할까 아닐까. 샤이 트럼프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한 탓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이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한 예측이 엇나간 데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샤이 트럼프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대선 역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지만 샤이 트럼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될지 그 위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30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트래펄과 그룹의 로버트 케헬리 여론조사 수석위원은 샤이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년 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샤이 트럼프 유권자가 있다며 여론조사 기관이 올해에도 참사에 가까운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 서스코헤나도 샤이 트럼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곳이다. 이 기관은 다른 기관 조사에서 6개 경합주 중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위스콘신주에서 두 후보가 동률이라는 조사를 내놨고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섰다는 결과를 공표했다. 이 기관의 짐리는 인종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말하길 원치 않는 유권자가 많다며 우리는 이를 잡아낼 수 있었지만 다른 기관은 그렇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여론조사 방식을 믿기 어렵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선거 전문 매체 538의 네이트 실버 등은 일례로 트래펄가 그룹 조사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표시한다. 트래펄가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이기는 미시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 앞선다는 조사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연령대별로 바이든 지지세가 확연한 젊은층 유권자에게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8%포인트 차로 이긴다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는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노스스타 여론연구소의 존 메켄니는 트래펄가가 조사 기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샤이 트럼프가 많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되려 민주당 지지층도 여론조사 전화에 덜 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샤이 바이든 역시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문항 설계를 둘러싼 감론을 받고 있다. 남캘리포니아대 돈사이프 센터는 여론조사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직접 묻는 문항과 함께 주변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간접적으로 후보를 묻는 문항을 같이 사용한다. 이 경우 유권자가 좀 더 편하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센터는 지지 후보를 직접 묻는 방식에선 바이든 후보가 전국 단위로 11%포인트 앞서지만 간접적으로 묻는 나머지 두 방식의 경우 그 격차가 각각 5%포인트, 1%포인트로 줄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사이프 센터의 조사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산타피 연구소의 머타 걸레식은 돈사이프 센터가 전국 단위 조사 때 5,000명의 표본을 활용하는데 이 표본의 크기를 토대로 경합주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표본이 적고 덜 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사이프 센터는 2016년 대선 때 간접 문항 방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이긴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었다. 그러나 당시 힐러리 후보는 총득표수에서 앞서 이 조사는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 됐다. 바이든 우위 vs 트럼프 맹추격.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조 바이든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앞서고 있다. 다만 대선의 향방을 가를 주요 6개 경합주의 막바지 판세 역시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 있어 결과 역시 미지수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선을 사흘 앞둔 30일 미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해 바이든 후보의 전국 평균 지지율은 51.3%로 트럼프 대통령을 7.8% 피차로 앞서고 있다. 또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소티에잇이 집계한 전국 평균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이날 현재 8.9% 피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그러나 주요 6개 경합주에서의 두 후보의 지지율은 혼전 양상이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는 이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평균 3.2%P까지 좁혔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인단이 29명에 달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지난 여름 이후 줄곧 앞섰지만 최근엔 혼전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재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48.4%로 47.2%인 트럼프 대통령을 1.2% 피차로 앞서고 있다. 플로리다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49.5%로 45.9%인 트럼프 대통령을 3.6% 피차로 앞섰다. 파이브소티의 또 이날 현재 플로리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각각 2.2%P, 5.2%P 차로 앞서고 있다고 집계했다. 플로리다주와 펜실베이니아주는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최근 이번 대선의 승부를 판가름할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9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이 나라의 귀와 영혼이 위태롭다며 플로리다가 파란색으로 변하면 게임은 끝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세에서 조 바이든의 계획은 강력한 봉쇄로 여러분을 벌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1992년 이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4년 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따라서 두 후보는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또 다른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선 막바지인 최근 들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지만 1% 피차로 역시 예측 불가하다. 조지아주는 1992년 빌 클린턴 후보 당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곳이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7% 피차 내외로 앞서며 현재로서는 꽤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하지만 1%에서 2% 피트 차로 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의 관측과 달리 올해도 4년 전 대선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년 전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 승리를 예측했던 트라팔가르 그룹은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위스콘신주에서 두 후보가 동률이고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 피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VOA는 전했다.